이봐요, 중국. 당신들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인류의 혀를 지배해온 제국의 법칙이 단 10년 만에 붕괴되고 있고 총알 한 발 없이 군함 한 척 없이 영미권의 심장부가 뚫려버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세계 최정상의 펜타곤 전략가들조차 이 현상을 오류, 에러라고 불렀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확률, 고작 5천만 명의 언어가 80억 인구의 뇌 구조를 실시간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5세기 어느 천재가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지금 막 터진 것처럼 말이죠. 들리십니까? 전 세계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침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알고 있던 세계 지도가 오늘 다시 그려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럽 언어정책 국제포럼, 매년 열리는 학술 행사죠. 주제는 늘 비슷합니다. 21세기 공용어의 미래, 영어의 지위, 중국어의 부상, 그런 뻔한 이야기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지루했습니다. 저는 피터 랭포드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언어정책과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2년째죠? 제국의 언어가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게 제 평생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젊었을 때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영어는 총과 식민지의 결과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논문으로 학계에서 이름을 알렸죠. UN 언어정책 자문도 했습니다. 영국 교육부 외국어 커리큘럼 위원도 지냈죠. 32년 동안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언어는 힘을 따라갑니다. 문화는 부차적이죠.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그게 언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날은 발표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중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죠. 오래된 동료들 얼굴이나 보고 저녁에 와인이나 한잔하자.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도 다음 날 아침으로 끊어놨죠. 하루만 버티면 됐습니다. 회의장은 제네바 시내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럽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였죠.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죠. 학문의 가면을 쓴 정치. 그게 국제학술 포럼의 본질입니다. 패널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립연구소 소장,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온 언어학자, 그리고 중국 베이징 외국어 대학 교수.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니까요. 오전 세션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영어의 지배력은 여전하다. 하지만 중국어가 부상하고 있다. 다극화 시대가 온다. 들어본 이야기들이었죠?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온 동료였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농담을 했습니다. 오후 세션은 대충 듣고 빠지자. 그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오후 세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교수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복이 반듯했죠. 넥타이 매듭이 정확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발표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니까요. 중국어의 미래가 밝다. 그런 이야기겠죠. 중국 교수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시아 언어 학습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국어 확산을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죠. 이 현상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어요. 예상 밖의 주제였죠. 중국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일시적인 문화 현상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만들어낸 거품이죠. 실질적인 언어 경쟁력과는 무관합니다. 젊은이들의 유행입니다. 깊이가 없죠. 아시아의 미래 공용어는 당연히 중국어입니다. 경제 규모, 인구, 정치적 영향력, 모든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 교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능숙한 영어였죠. 옥스퍼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모양이었죠. 발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음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언어 학습자 추이. 중국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한국어는 거의 평평했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프 아래쪽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출처가 적혀 있었죠. 2015년 자료였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거의 10년이 지난 수치였죠. 그리고 출처도 이상했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연구소. 독립적인 학술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선전이죠. 중국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십시오. 대부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실용적 가치가 없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10위권이죠. 하지만 중국은 2위입니다. 어떤 언어가 더 가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32년간 언어의 흥망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저런 단순한 논리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온 교수, 턱을 괴고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국어 확산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미국 학자, 노트북을 두드리며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동료들까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데이터의 출처를 묻지 않았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동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경제는 성공했지만 언어는 지역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 그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한글이요. 흥미로운 문자죠. 언어학 개론 시간에 잠깐 다루는 정도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 하지만 세계 표준이 되기엔 너무 특수합니다. 사용 인구가 제한적이죠. K-팝이요. 제 손녀가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인가요? 이름은 알고 있죠.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일시적 소비 문화입니다. 비틀즈가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영어가 공용어가 된 건 아니었죠. 문화와 언어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확산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언론의 과장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학문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었죠. 언어학이 아니라 선전이었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학자는 침묵으로 편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평생 그걸 연구해 왔으니까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건 총과 식민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이 침묵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프랑스어가 패배한 건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영어의 우월성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교수의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 학습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죠. 하지만 이건 한국 기업의 마케팅 효과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사라질 현상이죠. 반면 중국어는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을 보십시오. 아프리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중국어가 경제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죠. 베트남, 한국어 제1외국어 지정, 초등학교 정규 과목 채택, 한국어 능력자 연봉 3배에서 5배 상승.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죠. 미얀마, 한국 드라마 원음 방송, 자막만으로 언어 습득하는 사람들, 한국어 학원이 3년 새 200% 증가, 중국 자본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 학습자 수 1위, 유학 목적지 변화, 미국에서 한국으로. 몽골 젊은이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겠습니까?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였죠. 생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언어를 배웁니다. 그건 언어학의 기본 원칙이죠.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교수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확산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죠.
10년 안에 정상화될 겁니다. K-팝 열풍이 식으면 한국어 학습도 줄어들 겁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중국어입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죠. 하지만 분명한 박수였습니다. 예의 바른 동의. 학술적 승인.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닦는 척했죠. 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저는 발표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중이었죠.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침묵하면 공범이 된다. 저는 32년간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침묵을 봐왔습니다. 나치 시대의 독일 학자들이 침묵했죠. 식민지 시대의 유럽 언어학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죠.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공범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이 정확해집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문장이 짧아지죠.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32년 강단에 서면서 익힌 습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맨 뒷줄에서 손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뒷줄은 듣기만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가리켰죠. 네, 뒷줄 신사분. 발언하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갔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피터 랭포드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언어 정책을 가르치고 있죠. 회의장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줄에 앉은 몇몇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중국 교수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저는 중국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방금 발언에는 사실과 통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교수의 얼굴이 굳었죠.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데이터로 2024년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 연구소의 자료를 학술 근거로 인용하는 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죠. 우리는 학자입니다. 선정가가 아닙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최신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제1외국어입니다. 국가가 선택한 겁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3년 새 3배가 됐죠. 몽골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정책입니다.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죠. 유행은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어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반박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문장을 더 던졌습니다. 언어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가 이 자리에서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나는 한국을 위해 입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위해서였죠.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문을 열었는지.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확산이라고 검색했죠.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개의 뉴스, 수백 개의 통계. 저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죠. 유행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어라는 언어, 한글이라는 문자. 그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어 확산. 검색창에 그렇게 쳤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32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죠.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데이터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있었던 일도 잊으려고 했습니다. 중국 교수와의 충돌, 회의장의 침묵,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을까? 저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언어학자들, 그들도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2015년 자료라는 걸 봤을 겁니다. 출처가 중국 정부 산하 연구소라는 것도 알았겠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비겁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침묵을 선택했다. 둘째, 그들도 한국어 확산을 유행이라고 생각했다. 굳이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틀렸을 수 있으니까요. 포럼에서 저는 한국어 확산이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그 순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었죠. 학자는 확인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직업적 의무였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동남아시아 데이터였습니다. 미얀마부터 시작했죠. 미얀마는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버마어를 쓰는 나라. 국제 언어 질서에서 주변부에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죠. 한류라는 게 동남아시아에 퍼졌다는 건 뉴스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방송 방식이었습니다. 더빙이 없었습니다. 보통 외국 드라마를 방송할 때는 더빙을 하죠. 아니면 최소한 자국어 자막이라도 넣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시청자가 내용을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원음 그대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그대로 나오고 미얀마어 자막만 붙었죠. 왜 더빙을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비용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니까 더빙할 돈이 없었겠지. 하지만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음을 원했습니다. 더빙 버전을 싫어했죠. 한국어 원음으로 들어야 감정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방송국이 원음 방송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원음을 원할까? 자막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시청자들 중 상당수가 자막 없이 드라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다가 어느 순간 대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장은 자막 없이도 알아듣게 됐다고 했죠. 이건 언어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외국어를 습득하려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회화를 연습해야 하죠. 그냥 드라마만 본다고 언어가 습득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언어학 이론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어를 그렇게 빨리 습득할까? 연구 논문들을 뒤졌죠. 그리고 흥미로운 가설을 발견했습니다. 문법 구조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버메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비슷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죠. 영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를 들을 때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일렀죠. 다음으로 베트남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미얀마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가 퍼진 게 아니었죠.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1년 베트남 교육부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외국어라는 건 영어와 같은 지위를 준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다는 뜻이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언어를 배우라고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베트남의 경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죠.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비중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자의 연봉은 비능력자의 3배에서 5배였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이 벌었죠.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출세의 사다리였습니다. 유행은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정책이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계산을 한 거였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간다. 한국 기업 투자가 더 늘어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서 제1외국어로 지정한 거였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죠.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였죠. 생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언어를 배우죠. 그건 언어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라틴어가 사라진 건 로마 제국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퍼진 건 대영 제국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언어는 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가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몽골 데이터를 확인했죠. 몽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어도 아니죠. 러시아어도 아닙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1위였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한국어 학원이 수도 울란바토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몽골인들이 한국어를 배울까? 몽골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습니다. 역사적 연결고리도 약하죠. 그런데 왜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울까? 조사해보니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법 구조였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됩니다. 학술적으로 논쟁이 있긴 하지만 문법 구조가 비슷한 건 사실이죠. 어순이 같습니다. 조사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영어보다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었죠. 둘째, 유학 목적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몽골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를 배워서 서양으로 가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유학생이 급증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대학 학비가 미국보다 쌌습니다. 장학금도 많았죠. 졸업 후 취업률도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몽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몽골 부모들의 계산이 바뀐 거였습니다. 영어 가르쳐서 미국 보내는 것보다 한국어 가르쳐서 한국 보내는 게 더 현실적이었죠. 더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비슷한 패턴이었죠. 한국어 학습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 유학 수요, 취업 기회, 이유는 다 비슷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만 한 거였죠. 점심도 걸은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2년간 언어의 흥망을 연구해 왔습니다. 패턴은 항상 비슷했죠. 강대국의 언어가 퍼집니다. 식민지의 언어가 사라지죠. 경제력과 군사력이 언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의 중간 규모 국가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식민지를 가진 적도 없죠. 제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제가 알고 있는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유행이라고요. K-팝 때문이라고요. 드라마 때문이라고요. 그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었습니다. 유행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행으로 교육 시스템이 재편되지는 않죠. 유행으로 사람들이 수년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른 거였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어 질서의 지각 변동이었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직관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기존 이론으로는 안 된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검색어를 쳤습니다. 한국어 확산 원인. 결과가 쏟아졌죠. 하지만 대부분 비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한류, 그런 단어들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학술 논문을 찾았죠. 언어학 저널, 경제학 저널, 사회학 저널, 여러 분야의 연구를 교차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국어 자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문화가 아니라 언어 자체, 드라마가 아니라 문자 자체,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 그 정도였죠. 언어학 개론 시간에 잠깐 다루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정확하지 않죠. 라틴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창제자가 명확했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창제 시기도 명확했습니다. 1443년입니다. 창제 원리도 명확했죠. 훈민정금 해례본이라는 문서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는 인류 역사에서 한글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년간 언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문자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몰랐다니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니죠? 몇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익히는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이건 다른 문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합니다. 수년이 걸리죠. 아랍 문자는 연결 규칙이 복잡합니다. 몇 달은 걸립니다. 심지어 라틴 알파벳도 불규칙한 발음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글은 몇 시간이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거렸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걸 종합하면 이랬습니다. 하나,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 학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둘, 이건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이다. 셋,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넷,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학습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구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촉매제였을 뿐이죠. K-팝과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배우기 쉬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거죠.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문화적 매력, 경제적 인센티브, 언어적 효율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조합을 가진 언어가 있었을까요? 저는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는 총과 식민지로 퍼졌죠. 매력이 아니라 강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어를 좋아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안 배우면은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운 거죠.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를 만든 적도 없죠. 그런데도 언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언어 확산의 새로운 모델이었죠. 제가 32년간 연구해온 패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밤하늘이 어두웠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이 언어가 세계 질서를 바꿀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황당하게 느껴졌죠. 인구 5천만 국가의 언어가 세계 질서를 바꾼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가 한국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그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어를 선택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는 생존 앞에서 솔직해지죠. 그리고 지금 그 언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심의 세계 질서,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라틴어도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어도 밀려났죠. 언어의 역사는 흥망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보였죠.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국어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연구해야겠다. 동남아시아만으로는 부족하다. 서구권 데이터도 봐야 한다. 영어의 봉어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어 제국의 심장부, 영국과 미국, 거기서 한국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명확했죠.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취업 기회가 있었죠. 돈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다릅니다. 영국에 한국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어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서구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실용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죠.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죠. 동남아시아 현상이 진짜 세계적인 건지 아니면 지역적인 건지 검증해야 했습니다. 만약 서구에서 한국어 학습이 늘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아시아 내부의 일이었죠. 세계 언어 질서와는 무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영국 데이터부터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는 나라니까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교육부 통계를 뒤졌습니다. 중등학교 외국어 수강 현황. 매년 발표되는 자료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전통적인 외국어들의 수강생 추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타 언어. 예전에는 이 항목이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소수의 학생들이 배우는 언어들이었죠. 전체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항목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부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기타 언어의 구성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죠. 교육부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지역교육청 보고서를 찾았죠. 그리고 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영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런던의 몇몇 학교였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중소도시까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일까?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걸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런던의 한 중학교에 연락했습니다. 교장과 통화를 했죠. 왜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는지 물었습니다. 교장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요청했습니다. 청원서까지 냈죠. 한국어 수업을 열어달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청원 서명이 계속 늘어났죠. 결국 시범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강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청원서를 냈다고요. 외국어 수업을 열어달라고 학생들이 먼저 요청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어랑 독일어는 폐강 위기입니다. 수강생이 너무 적어요. 학생들이 안 배우려고 합니다. 지루하다고 하죠. 실용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정반대예요.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폐강 위기라고요. 영국에서요. 유럽의 핵심 언어들이요. 그런데 한국어는 대기자 명단이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프랑스어는 수백 년간 영국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언어였죠.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어는 학술과 기술의 언어였죠. 철학, 과학, 공학. 독일어를 알면 지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학생들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지루하다고 합니다. 실용성이 없다고 하죠. 대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청원서를 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왜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알고 싶었죠. 설문조사 결과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힙하다. 영어로 하면 쿨하다는 뜻이죠. 멋지다. 세련됐다. 트렌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국 10대들에게 한국어는 가장 멋진 언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힙하다고요. 언어가 힙할 수 있습니까?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멋지고 안 멋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학생들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가사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요. 번역으로는 뉘앙스가 안 살아요. 진짜 의미를 알고 싶죠?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배우들이 진짜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죠? 감정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한국인 친구들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번역기 없이요. 그게 진짜 연결이잖아요? 저는 이 대답들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취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죠. 동남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동기였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연결을 원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직접 연결되고 싶었죠. 번역이라는 장벽 없이요. 중간 매개 없이요. 원본 그 자체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언어학에서 말하는 통합적 동기였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죠. 도구적 동기는 실용적인 목적입니다. 취업, 승진, 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죠. 통합적 동기는 문화적 목적입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그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다.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였습니다. 통합적 동기는 더 강력합니다. 도구적 동기는 목표가 달성되면 사라집니다. 취직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죠. 하지만 통합적 동기는 끝이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니까요. 평생 공부하게 됩니다. 영국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돈이 안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안 돼도 괜찮았죠. 그냥 좋아서 배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32년간 언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좋아서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필요해서 배우죠. 취업하려면 영어가 필요합니다. 논문 쓰려면 영어가 필요하죠. 국제 비즈니스에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데 배우고 있었죠. 돈이 안 되는데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가 있었습니까? 저는 다음으로 언어 권위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영어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사전이죠. 영어 단어의 정의와 역사를 기록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등재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죠. 충분한 사용 빈도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등재된 새 단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어 단어들이 대거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류, K-팝, K-드라마, 먹방, 치맥, 대박, 어바, 누나, 언니, 형, 애교, 페이팅, 셀카. 이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에요. 수백 년 역사의 권위 있는 사전에 한국어 단어들이 실린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요. 저는 사전 편집자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어 단어를 등재했는지 물은 기사였죠. 편집자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단어가 없죠. 먹방이라는 개념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치맥도 마찬가지죠. 오빠나 누나 같은 호칭도 영어로 정확히 옮길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와 함께 이 단어들이 영어권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은 언어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문화 개념의 침투였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영어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개념이 영어권에 들어온 거였죠. 먹방이라는 개념, 치맥이라는 문화, 오빠라는 관계, 이런 것들이 영어권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안 됐습니다. 번역할 개념 자체가 영어에 없었으니까요. 이건 언어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강대국의 언어가 약소국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 단어가 다른 언어에 들어가죠. 컴퓨터, 인터넷, 마케팅. 영어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어의 봉어지인 영국에서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언어 질서의 중심입니다. 영어 패권의 봉어지죠.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미국 대학 외국어 수강 통계를 찾았습니다.
미국 현대 언어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였죠. 몇 년마다 전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 현황을 조사합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어 수강생이 줄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다 감소하고 있었죠. 미국 학생들이 외국어에 관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영어만 하면 되니까요.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올라가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10년간 한국어 수강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다른 언어는 다 줄어드는데 한국어만 늘어났죠. 혼자 오르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언어들의 선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도 내려가고 있었죠. 미국에서 스페인어는 실용적인 언어입니다. 히스패닉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요. 미중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도 미국 학생들은 중국어를 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시아 언어 중 가장 인기 있었죠. 애니메이션과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국어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미국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물은 기사들이었죠. 대답은 영국 학생들과 비슷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싶어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통합적 동기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대도시의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죠. 한국 음식점, 한국 마트, 한국 교회. 일상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국 친구가 있는 경우도 많았죠.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니었죠. 바로 옆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의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음식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구실 창가로 걸어갔죠.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된 대학, 영어 학문의 중심지. 그런데 이 영어의 중심지에서 한국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아시아 현상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죠. 영어 제국의 심장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영어의 봉어지에서 젊은 세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와 달랐습니다. 영어만이 세계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죠.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건 한국어였습니다. 왜 한국어였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왜 한국어인지. 문화의 힘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본도 문화 강국입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일본 문화도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런데 왜 일본어는 줄어들고 한국어는 늘어날까요? 중국은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2위죠. 실용적 가치로 따지면 중국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어는 줄어들고 한국어는 늘어날까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만이 가진 뭔가, 다른 언어에는 없는 뭔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하기로 했죠. 한국어의 학습 경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수많은 후기와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봤죠.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 과정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쉽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하루면 배울 수 있다.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 다른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다. 영어 원어민이 일본어를 배우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익히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한자까지 하면 몇 년이죠. 중국어는 더 힘듭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몇 시간이면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학습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었죠. 시작하기 쉬웠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적었습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글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언어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반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자를 익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했습니다. 언어 학습에서 초기 경험은 결정적입니다. 처음에 성공 경험을 하면 계속합니다. 처음에 실패하면 그만두죠. 한글은 성공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죠. 일주일 만에 간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취감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동기, 서구의 문화적 동기, 그리고 한글의 학습 용이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K-팝, 드라마, 음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한글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실제 학습으로 이어졌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하면 돈이 됐죠. 취업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선순환이었습니다. 문화가 관심을 만들고, 문자가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가 동기를 유지시키고, 이런 조합을 가진 언어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영어는 강제로 퍼졌습니다. 식민지에서요. 좋아서 배운 게 아니었죠. 중국어는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일본어는 문화적 매력은 있지만 경제적 동기가 약해졌습니다. 일본 경제가 정체되었으니까요. 한국어만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연구실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어 제국의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영어의 봉어지에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빨리 알아봤죠. 영어만이 세계여라는 낡은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권력을 담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권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죠. 이 현상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나라는 어디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었죠. 한국어 확산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현상에 무관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신기하게 바라보는 정도였죠. 미국은 K-팝 팬덤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냥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깊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었죠. 이 두 나라의 반응은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죠. 때로는 적대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이었죠. 한국어 확산이 왜 이 두 나라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중국 학계와 언론에서 한국어 확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찾아봤죠. 논문, 기사, 방송. 중국어를 완벽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번역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통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경제 의존의 부산물이다.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는 것뿐이다. 문화적 매력 때문이 아니다. 돈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사라질 현상이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동기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중국 학자들의 분석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기업도 엄청나게 많죠. 1대1로 사업으로 중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미얀마 사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얀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나라였죠. 미얀마에는 중국 자본이 넘쳐납니다. 1대1로의 핵심 지역이죠. 도로, 항만, 발전소. 중국이 미얀마 전역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미얀마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중국 기업이 더 많으니까요. 중국 자본이 더 크니까요. 실용적 가치로 따지면 중국어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얀마 젊은이들은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중국어 학원보다 많았죠.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중국 유학 준비생보다 많았습니다. 이건 경제 논리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얀마 현지 보도를 찾아봤죠. 미얀마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하는지 직접 말한 인터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1대1로 사업이 미얀마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부채만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중국에 종속된다고 느꼈습니다. 스리랑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돈을 빌려 항만을 건설했죠. 그런데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죠. 사실상 영토를 빼앗긴 거였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 사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은 중국과 달랐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고용을 늘렸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죠. 부채를 떠안기지 않았습니다. 상생 모델이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탈출구였죠.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할 수 있죠.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가 정치적 선택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언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다. 문화의 매개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에서 언어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항의 도구였습니다. 독립의 상징이었죠.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어 확산에 예민한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어가 퍼진다는 건 중국어가 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뜻이었죠. 1대1로 지역에서 사람들이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패권 문제였죠. 중국 학계가 한국어 확산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일본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는 또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더 복잡했죠? 이중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담론은 분명했습니다. 정치권과 주류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었죠.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무역 갈등, 한일 관계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혐한 담론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죠.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를 베꼈다. 한국 경제는 곧 무너진다.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정반대였습니다. 10대, 20대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패션.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었죠. 저는 일본의 소셜미디어를 조사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싶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도안놀이였습니다. 도안은 한국을 동경한다는 뜻이죠.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였습니다. 한국인처럼 꾸미는 거였죠. 한국 교복을 입었습니다. 일본 교복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교복이었죠. 한국식 화장을 했습니다. 한국 아이돌처럼요.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대박, 진짜. 그런 단어들을요. 해시태그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 저는 이 해시태그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요. 일본 젊은이들이요. 역사적으로 한국을 지배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자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 사는 것보다 한국인처럼 사는 게 더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이죠.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어떤 사람이냐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정체성이 먼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인처럼 되기 위해서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위기감이었죠. 젊은 세대가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있었죠. 대신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혐한 담론으로 방어하려는 거였죠. 한국은 별거 아니다. 한국 문화는 일시적 유행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TV를 안 봤습니다. 주류 언론을 믿지 않았죠. 유튜브와 틱톡에서 한국 콘텐츠를 직접 소비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죠. 세대 간 단절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한국을 경쟁자로 봤습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이었죠. 저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두 나라의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위협이라는 거였죠. 중국에게 한국어는 영향력의 위협이었습니다. 1대1로 지역에서 중국어 대신 한국어가 선택되고 있었죠. 중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신호였습니다. 일본에게 한국어는 정체성의 위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일본 문화의 매력이 약해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한국어 확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은 언어를 통제하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죠. 제국은 피지배자들에게 자신의 언어를 강요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영어를 퍼뜨린 것처럼요. 일본이 한국에 일본어를 강요한 것처럼요.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생각하느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언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죠. 누구도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를 만든 적도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의 언어가 자발적으로 퍼지는 것, 총도 없이, 식민지도 없이 그냥 매력만으로 퍼지는 것.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거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금지할 수도 없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폄하뿐이었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일시적이다. 유행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출구를 찾습니다.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미얀마 젊은이들, 그들에게 한국어는 출구였습니다. 일본 사회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본 젊은이들, 그들에게도 한국어는 출구였죠. 한국어는 출구가 된 거였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는 출구, 낡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출구,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출구. 그래서 불편해진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기존 질서의 수혜자들이요? 그들은 사람들이 출구를 찾는 걸 원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는 좋아서 배우는 언어가 아닙니다. 물론 케이팝이 좋아서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좋아서 배우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배우는 언어였습니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젊은이들처럼요. 한국어가 더 나은 삶을 약속했으니까요. 되고 싶어서 배우는 언어였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처럼요. 한국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언어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가 그 자리에 있었죠. 영어를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하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가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요. 적어도 젊은 세대에게는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왜 한국어인가? 문화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경제의 힘만으로도 부족했죠. 한국어 자체에 뭔가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에 뭔가 있었죠.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한글이 복잡했다면 어땠을까? 한국 문화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문자가 어려웠다면 사람들이 배웠을까요? K-팝이 아무리 좋아도 한글을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렸다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문화도 매력적입니다. 5천년 역사가 있죠. 음식, 무술, 철학, 중국에 관심을 가진 서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죠. 왜일까요? 한자 때문입니다.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합니다. 신문을 읽으려면 최소 3,000자는 알아야 하죠. 대학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려면 5,000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걸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관심은 있지만 시간이 없죠. 노력 대비 성과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중국어는 안 배웁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비교적 쉽죠. 하지만 한자가 문제입니다. 일본어에서도 한자를 2,000자 이상 알아야 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었죠.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문화만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K-팝과 드라마의 힘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 세계적인 언어 확산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글 자체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한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언어학 개론 시간에 잠깐 다룬 정도였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 그 정도 지식이었습니다. 32년간 언어를 연구하면서 한글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서양 학자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한글은 관심 밖의 문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역사부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창제자가 명확했습니다. 세종대왕, 조선의 네 번째 왕이죠. 1143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1146년에 반포했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대부분의 문자는 창제자가 없습니다. 라틴 알파벳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리스 문자에서 발전했죠.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의 영향을 받았죠.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겁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갑골 문자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간 변화했습니다. 창제자가 없습니다.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인도 문자 다 비슷합니다. 자연 발생적이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창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창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1443년이죠. 창제 원리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적혀 있죠. 이런 문자는 인류 역사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이걸 제대로 몰랐다니요. 언어학 교과서에서 한글을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제 원리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책이죠. 저는 영어 번역본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난 게 아니었죠. 치밀하게 설계된 겁니다. 마치 공학 제품처럼요? 자음을 보십시오. 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쥐 소리를 낼 때 혀가 그런 모양이 되죠. 는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N 소리를 내보십시오. 혀가 정확히 그 위치에 있죠. 문 입술 모양입니다. 입을 다물고 M 소리를 내보십시오. 입술이 그 모양이 되죠. 세운 이빨 모양입니다. S 소리를 낼 때 공기가 이빨 사이로 나가죠. 은 목구멍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이죠. 발음 기관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건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다른 문자는 이렇지 않습니다. 라틴 알파벳에 A가 왜 A 모양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근 왜 기 모양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니까요. 논리적 이유가 있죠.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둥근 점이죠. 하늘은 둥그니까요. 은은 땅을 상징합니다.
평평한 선이죠. 땅은 평평하니까요. 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서 있는 선이죠. 사람은 서 있으니까요. 하늘, 땅, 사람. 동양 철학의 삼재 사상이죠. 이 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옆에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와 우의 조합이죠. 어는 사람 옆에 하늘이 반대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오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의와 우의 조합이죠. 우는 땅 아래에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모든 모음이 이 원리로 설명됩니다. 저는 책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과학이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자 체계에 담겨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유럽이 아직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도 전이었죠.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의 문제였죠. 한글이 배우기 쉬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거였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소리와 글자가 직관적으로 연결됩니다. 철학적 원리가 있으니까 체계적이죠. 라틴 알파벳은 소리와 글자의 연결이 자의적입니다. A라는 글자가 왜 아 소리인지 이유가 없죠.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 왜 아 소리인지 설명할 수 있죠.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밝은 소리가 나죠. 논리가 있으니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학습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찾았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비행기에서 한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는데 착륙할 때쯤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요. 비행시간이 14시간이었죠. 14시간 만에 새로운 문자를 익힌 겁니다. 한 영국인은 1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 본 문자를요? 1시간 만에요? 한 독일인은 열흘 만에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 내어 읽을 수는 있었다고요. 이런 속도는 다른 문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자를 1시간 배워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열을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문자를 1시간 배워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랍 문자는 연결 규칙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가능했습니다. 이게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았죠. 시작하기 쉬웠습니다. 빨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죠.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어는 이렇게 퍼지지 못했을 것이다. 문화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제의 힘만으로도 부족했죠.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K-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한글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공부를 계속했죠. 세 가지가 맞물린 거였습니다. 하나라도 빠졌으면 안 됐죠. 만약 한글이 한자처럼 어려웠다면요. 관심은 있었겠지만 배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K-팝은 좋아하지만 한국어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라났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했습니다. 효율성은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글은 설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효율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죠.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세종대왕의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그렇게 적혀 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쉽게 익히도록 그게 설계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 그 목표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쉽게 익히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의도한 대로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설계된 문자는 시대를 버팁니다. 자연 발생적 문자는 그 시대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비효율적이 되죠. 한자가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좋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불편하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보편적 원리로 설계됐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죠. 하늘, 땅, 사람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년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시대를 버틴 겁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에도 효율적이죠. 아니, 오히려 21세기에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유행으로 살아남는 문자가 아닙니다. 구조로 살아남는 문자죠. K-팝 열풍이 식어도 한글은 남을 겁니다. 한국 드라마 인기가 떨어져도 한글은 남겠죠. 왜냐하면 한글의 효율성은 문화와 무관하니까요. 한 번 한글을 배운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배웠으니까요. 1시간 만에 익힌 건 평생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걸 경험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한국어 배워봐. 한글 진짜 쉬워. 그렇게 말하겠죠. 입소문이 퍼집니다. 한글의 효율성이 알려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시작합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었죠? 문화, 경제, 문자,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 문화가 매력적인 건 한국인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건 한국인들의 땀 때문이죠. 한글이 효율적인 건 세종대왕의 천재성 때문입니다. 600년 전의 설계가 오늘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증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한글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글의 역사와 구조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왜 지금 폭발하는 걸까?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죠.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한글을 써왔습니다. 600년이나 됐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1세기에 갑자기 전 세계로 퍼지는 걸까요? 600년간 한반도 안에만 있던 문자가 왜 지금 세계로 나가는 걸까요? K-팝 때문이라고요? 한국 드라마 때문이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국 문화가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힘만으로 언어가 퍼지지는 않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언어가 퍼지려면 문화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의 특징이 뭘까? 이전 시대와 뭐가 다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디지털이었죠.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던 시대가 끝났죠. 이제는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화면으로 읽습니다. 이 변화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문자 입력 방식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국어를 봤습니다.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자는 수천 개입니다. 키보드에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회 방식을 씁니다. 변금 입력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음을 로마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뜻하는 중궈를 입력하려면 총구어라고 치죠. 그러면 화면에 후보 한자들이 뜹니다. 거기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합니다. 발음 입력, 변환, 선택.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한 글자 입력하는데 여러 번 클릭해야 합니다. 동음이어가 많아서 잘못 선택하기도 쉽죠. 비효율적입니다. 일본어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었습니다. 입력할 때는 먼저 히라가나로 치죠. 그러면 시스템이 한자로 변환해 줍니다. 역시 선택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음 입력, 변환, 선택. 중국어와 같은 구조죠.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입력하면 바로 완성됩니다. 알파벳을 치면 그게 그대로 글자가 되죠. 변환 과정이 없습니다. 효율적이죠. 그런데 한글은요. 한글은 영어와 같았습니다. 아니, 영어보다 나았죠. 한글을 입력하면 즉시 완성됩니다. 글치고 알을 치면 가가 됩니다. 변환이 필요 없죠. 선택도 필요 없습니다. 입력 즉시 글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글에는 영어에 없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모 조합이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스보미 4개의 기본 자모로 1만 개 이상의 글자를 만들 수 있죠. 키보드에 24개만 있으면 됩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가 필요합니다.
키보드로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죠.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이 필요합니다. 한글과 비슷하죠. 하지만 영어는 한 글자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를 내죠. 아이가 A가 되기도 하고 애가 되기도 합니다. 불규칙합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한 글자가 한 소리입니다. 근 항상 기 소리죠. 아는 항상 아 소리입니다. 규칙적입니다. 이 규칙성이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장점이 됐습니다. 저는 음성 인식 기술을 조사했습니다. 시리,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술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말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음성 인식이죠. 음성 인식의 정확도는 언어마다 다릅니다. 영어 음성 인식은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죠. 시스템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중국어는 더 어렵습니다. 성조가 있거든요. 같은 발음이라도 높낮이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됩니다. 기계가 성조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죠. 일본어도 어렵습니다. 동음이어가 너무 많거든요. 같은 발음인데 다른 의미인 단어가 수두룩하죠. 문맥을 이해해야 정확히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합니다. 들리는 대로 쓰면 됩니다. 기계 입장에서 가장 처리하기 쉬운 구조죠. 저는 음성인식 정확도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다른 주요 언어들보다 높았습니다. 영어보다 높았죠. 중국어나 일본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글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한 글자가 한 소리, 규칙적인 발음, 중의성이 적은 문자 체계, 이 모든 특성이 음성인식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AI 개발자들이 한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했죠.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AI 친화적인 언어입니다. 자연어 처리가 다른 언어보다 쉽죠. 규칙성이 높아서 패턴 인식이 잘 됩니다. 다른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챗봇을 개발할 때 한국어가 가장 편합니다. 영어는 예외 규칙이 너무 많아요. 한글은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인터페이스는 음성이 될 겁니다. 키보드가 사라지죠. 그때 가장 유리한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음성 인식이 정확하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니요. 세종대왕이 이걸 예측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추구한 건 효율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그게 목표였죠. 그리고 그 효율성이 디지털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이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문자는 기계가 처리하기 쉬운 문자이기도 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이 같았던 겁니다. 인간에게 효율적인 문자는 기계에게도 효율적이었죠. 저는 타자 속도 데이터도 찾아봤습니다. 각 언어별로 타자 속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거죠.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글 타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영어보다 빨랐죠. 중국어나 일본어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한글은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요. 입력 즉시 완성됩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빠릅니다. 중국어는 변환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영어는 변환은 필요 없지만 철자가 복잡합니다. 단어마다 철자를 외워야 하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 게 이깁니다. 느린 건 도태되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느린 문자를 버립니다. 한자는 느립니다.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변환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분리합니다. 한글은 빠릅니다. 즉시 완성되죠. 디지털 환경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한글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음성 인터페이스 시대, 그 시대의 한글은 더욱 빛날 겁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시대가 오면 한국어가 가장 정확하게 인식될 겁니다. 음성 명령이 가장 잘 작동하겠죠. 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한글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규칙성이 높으니까요. 패턴 인식이 잘 되니까요. 저는 실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권에서 채택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찌아찌아족 사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찌아찌아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8만 명이죠. 그들에게는 고유 언어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문자 없이 살아온 거죠. 구전으로만 언어를 전승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겁니다. 라틴 알파벳도 아니고 아랍 문자도 아니고 한글을요. 왜였을까요? 저는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찌아찌아 언어에는 특이한 발음이 많았습니다.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소리들이었죠. 아랍 문자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가능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니까요.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죠. 찌아찌아족의 특이한 발음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문자가 없던 민족이 몇 주 만에 읽고 쓰기를 배웠죠.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한글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데 쓰인 거죠.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저는 이 사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였죠. 범용 문자였습니다. 라틴 알파벳도 범용 문자로 쓰입니다.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많은 언어가 라틴 알파벳을 쓰죠. 하지만 라틴 알파벳은 한계가 있습니다. 표기하기 어려운 소리가 있죠. 그래서 각 언어마다 특수 문자를 추가합니다. 악센트 기호, 음라우트 같은 것들이요. 한글은 그런 추가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 잠호 조합만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한글은 세계 어느 언어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유산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600년간 한국인들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의 유산이죠.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AI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 이건 한국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가진 도구 중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죠.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미래 문명의 도구입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미래의 도구죠. 디지털 시대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AI가 한글을 선택했죠. 속도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처리하죠.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편견도 없죠. 오직 효율성만 봅니다. 그리고 AI는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음성 인식에서 한글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죠. 기계의 눈으로 보면 한글이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건 한국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주장이죠. 기계의 판단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만든 문자. 그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표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세계 표준이라고 했죠. 라틴 알파벳이 세계 표준 문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표준도 바뀌죠. 농경 시대에는 한자가 동아시아의 표준이었습니다. 산업 시대에는 라틴 알파벳이 세계 표준이 됐죠. 디지털 시대에는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이 강력한 후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학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걸 공유해야 했죠. 제네바 포럼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 입을 열었죠. 이제 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뒤 저는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학자는 연구를 합니다. 논문을 쓰죠.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어 확산에 대한 논문을 쓰고 동료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포럼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중국 교수와의 충돌이요. 뒷줄에서 일어나 반박한 영국 교수 이야기가 퍼졌죠. 처음에는 학계 내부에서만 이야기됐습니다. 동료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길래 지적했다.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그날 포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발언하는 장면이었죠.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화제가 됐죠. 영국 교수가 중국 교수에게 반박했다. 한국어는 유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냥 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잘못된 데이터를 지적한 것뿐인데요. 그게 왜 이렇게 큰 뉴스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 장면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그것도 영국의 명문대 교수가 중국의 폄훼에 맞서 한국을 변호한 거였죠.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영국 언론도 관심을 보였죠. 심지어 미국 언론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어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인터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저는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한 요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온 거였죠. 국제 뉴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어의 미래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학자는 대중 앞에 서는 걸 꺼립니다. 복잡한 연구 내용이 단순화되는 게 싫거든요. 뉘앙스가 사라지죠.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네바 포럼에서 침묵했다면 어땠을까요? 중국 교수의 왜곡된 주장이 그대로 통했겠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발견한 사실을 침묵 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어 확산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겠죠. 일시적 유행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겠죠. 학자의 의무는 뭘까요? 연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의무죠. 특히 중요한 발견이라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런던의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켜지자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32년간 강단에 서온 경험이 도움이 됐죠.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 대신 카메라가 있을 뿐이었죠.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확산이 화제입니다. 정말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한국어는 이미 세계적인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되고 있느냐죠? 그리고 대답은 예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케이팝 열풍이 식으면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은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국가가 교육 시스템을 바꾼 거죠. 이게 유행입니까?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습니다. 영어를요? 세계 공용어라고 불리는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1위입니다. 이게 유행으로 설명됩니까? 진행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니라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의 힘입니다. 한국 문화화가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죠. 둘째, 경제의 힘입니다. 한국어를 하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글의 효율성이죠. 진행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글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배우기 쉽습니다.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죠. 디지털 시대에 완벽히 적합합니다. 입력 속도가 빠르고 음성 인식 정확도가 높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뷰는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연구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자들, 기자들, 일반인들 모두 제 인터뷰를 보고 연락한 거였죠. 찬반이 갈렸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한글의 가치가 인정받았다. 그런 반응들이었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장이다. 영어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어가 세계어가 된다는 건 망상이다. 그런 반응들이었죠. 저는 비판을 예상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새로운 주장에 대한 비판이 당연하니까요. 건강한 토론이죠. 하지만 비판의 성격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학문적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비판이었죠. 중국에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교수의 친한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런 논조였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과장하고 있다. 한국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런 주장들이었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분석한 거였죠. 연구 결과를 공유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는 언제나 정치화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논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수 있느냐가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런데 점점 한국어가 언제 세계어가 될 것이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가 아니라 언제냐로요. 이건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가능성을 논쟁한다는 건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논쟁한다는 건 이미 인정했다는 뜻이죠.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어 확산이 현실이라는 걸,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걸, 구조적인 변화라는 걸,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제가 연구하기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그냥 관찰하고 분석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언이 촉매제가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네바 포럼에서의 반박, 공영방송 인터뷰, 이런 것들이 논쟁에 불을 붙였죠. 사람들이 한국어 확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결론은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선택되고 있다. 더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학술 강연 초청도 늘었죠. 저는 선별적으로 수락했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갔습니다. 유럽언어학회 연례총회. 거기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청중은 수백 명의 언어학자들이었죠.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데이터, 서구권의 데이터,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 디지털 시대와의 적합성, 모든 내용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죠. 발표가 끝난 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죠.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지위가 단기간에 흔들릴까요? 영어는 너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영어의 지위는 당장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영어는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죠. 하지만 독점은 끝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올라오고 있죠. 그게 한국어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십시오. 지금과는 다른 언어 지도가 펼쳐질 겁니다.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고 우호적인 질문도 있었죠.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죠.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열린 자세였습니다. 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어 확산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현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정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설명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왜 중요한지 한국인들이 말해야 했죠. 외국인들은 듣는 쪽이었습니다. 관심 있으면 듣고 없으면 무시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설명하지 않아도 외국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죠. 외국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뀐 거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세계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스스로 한국어를 발견하고 있었죠. 이건 언어 역사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언어는 강제로 퍼집니다. 제국이 식민지의 언어를 강요하죠. 영어가 그랬습니다. 스페인어가 그랬죠? 프랑스어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강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죠.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요. 좋아서요. 필요해서요. 자발적 확산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21세기형 언어 확산이었죠. 강제 대신 매력으로, 총 대신 콘텐츠로, 식민지 대신 인터넷으로. 한국어는 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끝났습니다. 한국어 확산이 현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증명됐죠.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각 국가가, 각 개인이 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남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그건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선택했습니다. 몽골이 선택했죠.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선택했습니다. 영국의 10대들이 선택했죠. 미국의 대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까지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막으려 해도 안 됐습니다. 언론이 폄하해도 안 됐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합니다.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언어를 선택하죠. 한국어는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답이었죠? 미래가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한국어였습니다. 유일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여전히 중요하죠. 중국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어도 거대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분명히 그 답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한국어가 만들어낼 세상, 그 세상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연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네바 포럼에서 손을 들었던 그날부터요. 그날 저는 그냥 잘못된 데이터를 지적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죠.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강연을 했죠.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확산에 대한 제 연구는 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32년간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언어의 흥망을 지켜봤죠. 라틴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영어가 어떻게 패권을 잡았는지 그런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관찰자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죠.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역사가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지켜보는 동안 언어 질서가 바뀌고 있었죠. 이건 학자로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미 끝난 사건을 연구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산업혁명, 세계대전. 다 과거의 일이죠. 직접 목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패권의 이동을요. 새로운 세계어의 탄생을요. 역사의 전환점을요.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였죠. 지중해 전역에서 쓰였습니다. 학문의 언어였고, 종교의 언어였고,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망하자 라틴어도 쇠퇴했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들이 독립했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라틴어의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어가 올라왔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공용어였죠. 외교의 언어였습니다. 귀족의 언어였죠.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러시아 궁정에서도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프로이센 왕도 프랑스어로 편지를 썼죠. 프랑스어를 모르면 유럽 사교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영어가 올라왔습니다.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진 제국, 그 제국의 언어가 영어였습니다.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영어는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이어받았거든요. 세계 최강국의 언어, 경제의 언어, 기술의 언어, 인터넷의 언어. 영어는 20세기의 지배자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언어는 힘을 따라갑니다. 로마가 강할 때 라틴어가 퍼졌습니다.
프랑스가 강할 때 프랑스어가 퍼졌죠. 영국과 미국이 강할 때 영어가 퍼졌습니다.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언어가 있다. 권력이 이동하면 언어도 이동한다. 하지만 이 원리로 한국어 확산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의 중간 규모 국가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은 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죠. 권력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과거의 권력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영토를 정복하는 힘이었죠. 로마 군단, 영국 해군, 미국의 핵무기. 그런 게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권력은 다릅니다. 문화의 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죠. 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강국입니다.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확보했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죠. 이게 21세기의 권력입니다. 총이 아니라 콘텐츠, 군대가 아니라 아이돌, 식민지가 아니라 팬덤. 한국어는 이 새로운 권력을 따라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10년 후의 세계, 20년 후의 세계, 언어 지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영어는 여전히 강할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영어의 기반은 너무 탄탄합니다. 학술, 비즈니스, 인터넷. 영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분야가 많죠. 하지만 독점은 끝날 겁니다. 영어만이 세계어라는 시대는 지나갈 겁니다. 다극화가 진행되겠죠.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한국어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습니다. 20년 후 한국어는 세계 5대 언어 안에 들 겁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인구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어 원어민은 8천만 명 정도니까요. 하지만 언어의 영향력은 원어민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습자 수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느냐. 문화적 영향력이 중요하죠. 그 언어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경제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 언어를 알면 얼마나 유리해지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는 이미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미래에는 더 그렇게 될 거죠. 저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를 상상했습니다. 지금은 영어 안내문이 기본이죠. 영어, 그리고 해당 국가의 언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한글이 추가될 겁니다. 영어, 현지어, 그리고 한글. 세 가지 언어로 안내문이 써 있겠죠. 왜냐고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외국인이 많아질 거니까요. 국제회의 자료를 상상했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기본이죠. 국제회의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쓰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한국어 자료가 늘어날 겁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참석자가 많아질 테니까요. 한국어로 발표하고 한국어로 토론하는 세션이 생기겠죠. 학교 교실을 상상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제1외국어죠. 미래에는 한국어가 그 자리를 일부 차지할 겁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됐죠.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세계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GND를 따라 쓰는 아이들, 안녕하세요를 발음하는 아이들. 그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공용어의 조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용어가 된 언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기 쉬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퍼지지 못하죠. 둘째,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배워서 쓸모가 있어야 하죠. 셋째, 강제성이 없어야 합니다. 강요된 언어는 저항을 받습니다. 한국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국어는 실용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죠.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원어로 즐길 수 있죠. 한국어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퍼지고 있죠. 사람들이 좋아서 배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죠. 한국어가 공용어의 조건을 갖추게 된 건 한국인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켰고 문화를 키웠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필연이었습니다. 그 효율적인 문자가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한 거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현실이죠.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미 되고 있으니까요. 매일 수백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한국어 콘텐츠가 수십억 호에 조회되고 있죠. 매일 새로운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부가 막으려 해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언론이 폄하해도 안 됩니다. 개인이 직접 경험하니까요. K-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낡은 권위가 뭐라 해도 안 됩니다. 젊은 세대는 스스로 판단하니까요. 그들은 거짓을 빨리 알아봅니다. 언어는 미래를 먼저 점령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면 그 세력의 언어가 먼저 퍼지죠.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기 전에 라틴어가 먼저 퍼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영어가 먼저 퍼졌죠. 언어는 총보다 빠릅니다.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언어가 먼저 갑니다. 무역상이 갖고 가고 선교사가 갖고 가고 여행자가 갖고 가죠. 언어는 돈보다 깊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은 변동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지만 언어는 한번 뿌리 내리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동남아시아에서, 서유럽에서, 북미에서, 남미에서 한국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된 대학, 영어 학문의 중심지. 이곳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죠.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어의 본거지에서 한국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언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라틴어의 흥망을 봤습니다. 프랑스어의 쇠퇴를 봤죠. 영어의 지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한국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이죠. 전 세계에서 수집된 통계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갇힌 지역어가 아닙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언어죠. 수천만 명이 배우고 수억 명이 접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선택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효율성, 인공지능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확성, 세계화 시대가 원하는 접근성. 한국어와 한글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죠.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K-팝 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을 인정해야 하죠. 다만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만 필요할 뿐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보면 보입니다. 한국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32년간의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언어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평생 언어의 흥망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